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양사 노동조합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2%가 파업에 찬성한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조도 대우조선 인수에 반대하며 오는 20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 키움증권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도전합니다. 이로써 4대 시중은행 모두 인터넷 은행에 참여하게 된 가운데 앞서 도전장을 내민 신한금융과 핀테크 기업 토스의 컨소시엄을 비롯해 금융그룹 간의 인터넷 은행 산업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CJ 대한통운이 온라인 쇼핑몰 등 기업 고객 택배비를 평균 100원 이상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시장 점유율 1위인 CJ 대한통운의 요금 인상으로 경쟁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휴장인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된 외국인의 수급은 현선물에서 매도가 이어졌고요. 기관의 수급만으로는 오늘 우리 시장의 상승을 지지하기에는 아쉬웠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시장의 또렷한 상승 동력이 부재한 가운데 최근의 빅 이벤트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시장의 방향성을 좀 결정하고 있는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도 역시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과 과정 속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거기에 FOMC 회의록 발표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상황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24% 하락한 2205.63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하시죠.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장 하락 마감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약보합 마감이 되면서 0.54% 빠진 45,950원에 SK하이닉스는 1% 넘는 하락으로 73,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현대차도 약보합 마감이 되면서 11만 9,500원에 포스코는 2% 넘는 반등을 이어가면서 26만 8,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36% 상승한 748.05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하시죠.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는 1% 넘는 상승으로 7만 3,700원에 바이로메드도 3% 넘는 상승으로 28만 8,300원에 장을 마칩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HLB 역시 3% 넘는 상승으로 8만 6,100원에 펄어비스는 오늘장 보합권 마감으로 18만 8,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석투자 오늘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장은요, 학과장 정은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하루 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변환이 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자, 오늘 하루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까지는 역시 상시적인 흐름이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뭔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 분석 시간에서도 중요하겠지만 후반부 그러니까 내일장 전망에서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장의 전망, 화요일장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해주셨을 때도 이번 한 주간의 흐름은 주 후반에 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분석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장까지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내일장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정석투자를 통해서 오늘장에 대한 정리 탄탄하게 하시고 내일장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1교시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 주요로 살펴보셔야 할 관심 종목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한 분석을 도와드릴 텐데요. 하루 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전환이 된 가운데 오늘은 외국인이 현선물 쪽에서 모두 매도로 좀 일관이 됐습니다. 전일장 뉴욕 증시가 좀 휴장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좀 혼조세 마무리였는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장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초반에 급락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상승 전환을 했죠. 그런데 결국 재하락해서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20일 연속으로 5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제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일 연속이라 해서 참 놀랍다 그랬는데 코스닥도 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등락의 원인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역시 대형주 지수가 오늘 약했습니다. 결정적이었죠. 그리고 해외 증시가 좀 불안했습니다.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하락을 좀 확실하게 하고 있지만 장중에 좀 오락가락 하다가 좀 뭔가 좀 불안한 이런 양상이었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근데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다시 좀 이런 상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의 어떤 박스권 돌파가 나올지 말지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의약품의 박스권 돌파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스피 업종에 있는 그 의약품 거기 중소형주들 움직일 거고요. 코스닥에서는 우리가 흔히 제약 업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데 코스피에서는 의약품, 코스닥에서는 제약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가장 상승 탄력이 돋보이는 인터넷 현재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수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사실 카페 이사 빼면은 뭐 특별한 종목도 없는데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황 한번 싹 정리해 드리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좀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저의 생각을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나가는 이 차트가 코스피예요. 초반에 급락했죠. 마이너스 출발해서 확 밀렸어요. 네, 그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상승 전환됐다가 결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오전장의 흐름을 보면은 좀 뭐랄까요, 좀 아마 황당하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초반에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많이 밀렸잖아요. 사실 제가 봐도 초반에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밀렸어요. 그러더니 또 반등 나올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플러스 전환되고 그만큼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혼조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정도쯤 빠지는 게 맞았어요. 대충 한 이쯤. 반등도 한 이쯤 정도.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이론적인 어떤 분석보다 더 빠지고 더 반등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판단으로는 고점에서 많이 밀렸다기보다는 나름대로 반등해주고 끝났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무려 21일 연속 5일선 지지가 됐다가 그 이후는 어떻습니까? 지금 찌글찌글하죠. 이런 상태고요.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아주 엽기적입니다. 그러니까 1월 18일부터거든요. 1월 18일부터. 그러니까 이날부터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날부터 정확하게 오늘까지 20일 연속입니다. 굉장한 거죠. 코스피가 21일이었는데 코스닥이 20일이에요. 둘 다 메커니즘 비슷하다는 얘기죠.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5일선 이탈과 돌파가 반복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왜? 그러면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다는 거죠.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다분히 좀 자기적이란 그런 어떤 인상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이 사항에서 말씀드렸던 의약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의약품이에요. 오늘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는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더 가면은 이게 박스권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뭐 돌파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대략 최근의 박스권이 한 이 정도 됩니다. 대략. 요거를 이제 조금 좁게 본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2019년만 보자고요. 2019년이면 여기입니다. 딱 여기에요. 딱 이 라인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번 고점 찍고 돌파하려고 그러다가 밀리고 또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다시 또 돌파를 하려고 그러다 밀리고 현재 여기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종목을 보유했다거나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제 주식 전문가들도 잘 참고하세요. 이거 보면서 추천하라고요. 무작정 차트만 보고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코스피 의약품은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두 대형주가 올라가야만 이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두 개가 올라가지 않는 한 절대로 코스피 의약품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의약품 업종 지수죠.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같이 동반해서 움직여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내려간다. 그러면 같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에 있는 분들은 이걸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그냥 각각의 종목의 제약 바이오 종목 차트 보고 이게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흐름을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강해요. 그러면 코스피 의약품 업종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자, 그럼 확률상 나머지 중소형주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에 반대라면 어떻게 될까요?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참고하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업종입니다. 놀랍죠? 굉장히 세요. 최근에 보면은 아주 정말 강합니다. 이게 이제 카페 입사 덕분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나머지 중소형들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터넷 업종이 올라가는 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꼭 지수를 간다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코스닥의 본류는 원래 세 가지 업종이다. 첫 번째 인터넷, 두 번째 디지털 콘텐츠, 세 번째가 뭐다?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만 원래 코스닥의 3대 업종이에요. 원래 특유의 3대 업종입니다. 사실 코스닥에서 제약 업종에 있는 종목들 코스피로 이전되면 뭐가 될까요? 의약품입니다. 코스닥에 건설 업종에 있던 것들 코스피로 이전되면 뭐예요? 건설이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서 반도체, IT 부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코스피로 넘어가면 뭐죠? 그냥 전기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는 코스피로 이전이 돼도 갈만한 업종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서비스 업종으로 그냥 몰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코스닥은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이 세 가지가 가야지 이게 진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본연의 어떤 시장이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고요. 이거 한번 월봉까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월봉 보면 기가 막혀요. 보세요. 월봉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코스닥 인터넷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코스닥 인터넷 같은 경우는 사실 추세적으로 본다면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어쨌든 인터넷이 가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한번 저희 볼까요? 이번에는 디지털 컨텐츠 보겠습니다. 이게 디지털 컨텐츠예요. 디지털 컨텐츠는 주로 이제 게임주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거의 엽기적이죠? 과거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밖에 안 돼요. 이번에 소프트웨어 볼게요. 이거 원래 방송 준비 안 했는데 오늘 제가 기분 좋아서 서비스 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나옵니다. 보세요. 네, 소프트웨어예요. 이게 소프트웨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시면 자, 과거에 이렇게 셌다가 지금 여기에요. 완전히 직장 형편없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인터넷 업종은 그나마 우상향했어요. 그래도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제약이 너무 눌려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가 있는 디지털 컨텐츠 어때요? 형편없죠. 과거에 비하면 진짜 게임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자, 더 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업종들을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린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무역을 함에 있어서,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이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뭐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짓게 막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일면적으로 보면 전 미국의 전략이라고 봐요. 결국 중국을 제압하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보느냐? 미국이 언제는 무역이 흑자였습니까? 언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무역 적자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살잖아요. GDP 세계 1위고요. 1인당 GDP는 세계 1위는 아니지만 평균적인 어떤 삶의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내수만 갖고도 얼마든지 국가가 돌아갈 수 있는 나라예요. 무역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왜? 인구가 많고 소득과 자산이 균형적으로 분배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이 잘 살기 위해서 미중 무역 전쟁한다? 아니라고 봐요, 저는. 국가적인 전략으로 어차피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했었지만 일본이 너무 올라와 버리니까 프라자 합의로 제압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래 전제적으로 가장 큰 적이 누굽니까?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제압하는 것 같지만 저는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거, 군사적인 거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 안 할 분도 있겠죠. 제가 하고 싶은 논리는 그거예요. 전달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언제는 미국이 무역이 흑자였냐는 거예요. 적자였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하게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짧은 어떤 협상이 될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협상이 미국이 더 이익이 되면 됐지 여기서 양보하는 협상이 있을 수가 없고요. 설령 협상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었던 상황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업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안에서 의약품에 대한 업종 분석을 좀 도와주셨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박스권 횡보, 이제 박스권 돌파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카페24의 상승 탄력이 상당합니다. 그만큼 코스닥 안에서의 인터넷 업종에 대한 상승 여력도 참 충분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상승 탄력이 돋보인 인터넷 업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에 대해서도 만나볼 텐데요. 자, 먼저 오늘장 관심 종목을 좀 만나볼게요. 자, 학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눈에 띄게 보셨을까요? 네, 애경산업, LG 두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은 애경산업과 그리고 LG 두 가지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 오늘 8% 가까운 상승으로 43,950원까지 올라왔고요. 하지만 LG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96,3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두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보유자는 홀딩후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조정시 매수하세요. 중요한 거는 단기 관점이란 겁니다. 중장기는 반대합니다. 애경산업은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12,9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유자는 매도 관망하세요. 뭐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보유자는 매도 관망하고요. 미보유자는 이제 관망 지속하자 설명드리는데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게 애경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이렇게 급락을 했죠. 10월 말에 지수 망가질 때. 그리고 나서 지수가 2019년에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한번 올라갔는데 여태까지 홀딩했다면 지금 던지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끌고 가시고요. 없는 사람들은 조정받으면 들어가세요. 다만 이거는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적정 주가로는 12,900원짜리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43,000원대입니다. 그리고 한때 얼마까지 갔었냐? 75,000원 이상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8만원 육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평가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중장기는 반대한다 설명드리겠고요. 이번에 LG 보겠습니다. LG는 지수 따라서 그냥 꾸물꾸물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수가 더 간다 한들 LG라는 종목을 매수해서 중장기 베팅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빠진다 그러면 이거 다시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LG에 대해서 뭐 저점에서 매수했든 지금보다 높든 뭐 이쯤 되면은 이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LG를 얘기하면서 이제 지주회사 얘기해 드릴게요. 지주회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무난한 일종의 그 테마라고 보면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지수가 상승하고 하락할 때, 특히, 하락할 때야 뭐 어떤 종목이든 전체적으로 떨어지니까 의미가 없겠죠. 근데 상승할 때 업종이라든가 그 종목 고르기 힘들잖아요. 물론 뭐 평택촌놈한테 잘 배우신 분들은 주도 업종 찾는 방법을 이제 알아요. 아니까 이제 하면 되는데 종목 고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 제일 무난한 게 뭐냐? 바로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LG도 있고 뭐 SK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주회사가 있는데 왜 그러냐? 어차피 지수가 가면 지주회사는 가장 탄력적이지 못해도 속도를 내려도 같이 동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LG라는 이 종목을 이쪽에서 정리하자고 말하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주회사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내가 종목 고르기가 좀 어렵다. 그럼 그냥 지주회사 묻어두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무난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량주 중에서 뭘 사야 될지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주도 업종에 우량주 사는 게 가장 현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뭐가 주도 업종인도 모르겠고 뭘 어떤 걸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근데 지수도 상승할 것 같아요. 이럴 때 바로 들어가는 게 지주회사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립니다. 종목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애경산업이었습니다.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매수 접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 중장기로 좀 보유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 주신 만큼 적중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일단 기간 설정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LG 같은 경우엔 지주회사입니다. 일단 보유자는 매도 이후의 관망과 그리고 미보유자도 관망 지속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주회사가 참 많잖아요. 지주회사에 대한 부분을 일단 장기적으로 우량주를 좀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지주회사를 좀 고려하셔라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1교시 시황 분석록까지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네,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 종목의 역사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요, 교육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가는데요. 어제장에도 투자학개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알찬 교육을 전달해 드렸는데, 자, 오늘은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알찬 내용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서 배워볼지 궁금한데요. 학 과장님,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네, 출자 전환 성공 기업의 대명사 SK 하이닉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출자 전환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출자 전환된 종목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출자 전환된 종목을 매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교육을 좀 시켜드리는 이런 코너입니다. 먼저 출자 전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자 전환은 뭐냐? 채권자 금융기관이 채무자 기업에게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영업이 안 돼서 적자가 지속된다든가, 이거는 이 상태로 갔다가는 이거는 원칙대로 하면은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만 완전히 무너질 것 같으면은 안 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출자 전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에서 하느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권은행도 뭐 돈 빌려준 게 몇 푼 안 되니까 그냥 속편말로 뛰고 말아요. 부실채권 처리해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룡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뭐 그 됐던 회사들 많이 있었잖아요. 뭐 대우조선의 해양도 그랬었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빌려준 돈도 막대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부실채권으로 확정이 되면 은행도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살아날 기미만 있다 그러면은 이걸 그냥 주식으로 전환해 버립니다. 살아날 기미가 없으면 사실은 주식으로 전환해도 안 돼요. 왜? 돈이 계속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은행에서는 그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대기업이에요. 근데 어쨌든 실적이 안 좋아서 아주 재무제표가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기술력은 있고 뭐 잘하면 이거 회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기업을 보통 출자 전환합니다. 아무나 하진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일 경우가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는 좋지 않지만 기술력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잘 될 것 같고 회생할 수 있을 때 그때 한다는 거죠. 무작정 하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본다 그러면 돈 떼기 싫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왜? 빌려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그냥 다 공중분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작게는 뭐 수십억, 많아야 뭐 몇백억이잖아요. 그런데 대기업들은요 몇천억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빌려준 돈이. 그러니까 은행마다 그럼 타격이 상당히 있죠. 자, 출자 전환 기업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회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최대 장점입니다. 왜 그러냐? 은행들이 출자 전환한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죠. 왜? 그 기업이 살아야지 출자 전환한 기업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출자 전환된 기업들의 그 주주 현황을 보시면요. 보통 1위부터 뭐 4위, 5위까지가 다 은행들이에요. 출자 전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그 지분 현황 한번 딱 눌러보세요. 그럼 뭐 특정한 법인이라든가 특정한 개인 이런 건 아닌데요. 이 종목은 보니까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 은행이네? 이건 100% 출자 전환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항상 매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왜? 이 출자 전환한 은행들은 이거를 뭐 천년만년 끌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려놓고 출자 전환된 그 어떤 주식 가치보다 높게 파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매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장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어쨌든 매각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는 게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매각됐다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뭐냐?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역사와 이제 주가 흐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원래 시작은 뭐였죠? 현대전자였습니다. 원래 현대그룹에 포함된 현대전자였다가 이게 하이닉스로 설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출자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이제 채권 은행들이 일주일부터 쫙 깔려 있었다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SK그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된 겁니다. 관리 종목일 때 최저가가 약 3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뭐 환산 가격으로 치면은 3,000원대 후반 정도 되는데 어쨌든 최고가가 97,000원까지 갔으니까 단순 가격으로는 300원에서 97,000원대, 환산 가격으로 본다면 3,800원대에서 97,000원대 갔으니까 뭐 거의 엄청나게 이건 급등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출자 전환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없으면 출자 전환 안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출자 전환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은행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돈이 투입되더라도 주식으로 이제 전환시킵니다. 빌려준 돈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출자 전환된 기업은 얼마 안 됩니다.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출자 전환된 기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하느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출자로 전환된 기업이 다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속된 말로 몰빵하는 건 어리석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억이 있다. 투자금 1억이 있다. 그러면 출자 전환된 대기업 같은 경우 한 돈 1,000만 원 정도 그냥 묻어둘만 해요. 다 날린 데 셈치고. 왜? 잘 되면 10배, 20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출자 전환한 채권 은행들은 어때요? 뭐 몇천억, 심하게는 조 단위로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출자 전환을 안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잘 되도록 어떻게든 영역을 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까짓거 뭐 나는 뭐 1억 중에 한 1,000만 원 배팅했어. 나는 뭐 날려봤자 1,000만 원이야. 근데 저 은행들은 말이야 출자 전환했는데 돈 더 투입했는데 저거 망하면 뭐 몇천억, 심하게는 조 단위로 돈이 다 날아가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게 생각하고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 막 실적이 안 좋아서 무너졌어요. 관리 종목까지 갔어요. 근데 출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들어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출자 전환 되고 나서 적당한 늘릴 목표 들어가도 되거든요. 다만 비중만 많이 들어가지 마세요. 왜? 장담 못하니까.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야까지 거 돈 1,000만 원 투입한 거지만 은행들은 진짜 망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엄청나게 살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안한 거죠. 왜냐하면 출자 전환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최대 주주가 뭐 그게 법인이든 개인이든 뭐 경영을 좀 소홀히 한다든가 뭐 적당히 좀 한다든가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약간 나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지독할 정도로 살리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거죠.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왕이면 금액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베팅한다 그러면 출자 전환 기업도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출자 전환 기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2교시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내용은요, 출자 전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 개념으로 좀 사례에 대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채권자 금융기관이 채무자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으로 주식으로 좀 전환이 되는 것으로 좀 정의가 되는 출자 전환에 대해서 많이들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풀이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2284님의 질문입니다. 한국콜마를 매수가 72,400원에 비중은 20% 진단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한국콜마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1.45% 상승한 77,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익을 보고 계시고 최근에 화학업종에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분은 디약점입니다. 무리한 매수 가격과 평가익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익이 있는 건 맞아요. 다만 무리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한국콜마였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시청자 분이신데요. 즉시 매도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다시 한번 좀 재매수 노려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디약점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합니다. 다음 질문의 끝자리 5408님의 질문입니다. 나스미디어를 매수가 33,500원의 비중은 75% 꽤 비중을 많이 실으셨는데요. 자, 오늘장 나스미디어 주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2.66% 상승하면서 34,700원에 마감이 됩니다. 역시나 좀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 나스미디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시약점이에요. 아주 잘못한 건 없는데 좀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매수 시점이라고 판단되고요. 밀리면 본전 매도하시고 올라가면 플러스 10% 정도 수익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하신 거예요. 조금 아쉽죠. 아쉬워요. 왜냐하면 더 싸게 매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과정상 아쉽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해야죠. 하락 추세 종목이죠. 이런 종목은 5일선이 21선 넘어갈 때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기회가 있었죠. 그거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락 추세형의 종목은 5일선이 21선 돌파할 때 들어간다. 하락 추세의 개념은 61선이 120선 아래 있을 때 하락 추세로 정의한다. 이건 평택촌놈 차트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 말고도 제가 만든 차트 이론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걸 계속 설명해 드리겠고요. 저의 이론의 특성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딱딱딱 연결이 돼요. 상승 추세일 때 하락 추세일 때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하락 추세인 종목은 5일선 21선 돌파할 때 그때 들어간다. 그래서 5일선 21선 돌파할 때 그 시점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그거 확인하고 살짝 조정받을 때 들어가던가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다만 이 종목은 뭐 아주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떤 그 효율성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나스미디어에 대한 학점은 C학점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좀 늦은 매수가 아쉬운 상황인데요. 본전에 좀 손절을 잡으시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목표가 전략 전달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차트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풀이해드렸는데요. 일단 매수 시점을 잡으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또 차트 이론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렸으니까요. 그 또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갈게요. 끝자리 1441님의 질문입니다. 삼양식품을 매수가 71,5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삼양식품 종가는요, 1.72% 빠진 68,40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 매수가 대비 손실 구간입니다.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디약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정상 추격 매수에 해당합니다. 제가 좀 이따 차트로 설명드리겠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삼양식품은 적정주가 35,000원대 종목인데 사실 지금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사실 그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그때 이제 같이 올라갔던 건데 뭐 기업 내용은 뭐 괜찮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건 있는데 어쨌든 고평가고 일부는 추격 매수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누가 보더라도 추격 매수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좀 전에 했던 얘기 또 할까요? 이 종목은 하락 추세입니다. 이제 뭐 거의 잠꼬대할 수준일 겁니다. 하도 얘기를 많이 하고. 61선이 120선 아래에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요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아래에 있으니까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추세는 하락 추세가 이제 이어지는데 어디서 들어가라고요? 바로 여기 5일선이 21선 탈 때 바로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들어간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들어갔어요. 기회가 있었죠? 네, 5일선 21선 탔으니까. 근데 어때요? 더 내려왔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5일선, 20선 돌파할 때 매수한다고 무조건 수익 나냐? 그건 아닙니다. 손절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적중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싼 가격이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게 1번이라고 칩시다. 이게 2번이라고 쳐봐요. 1번에서 이제 들어갔다 여기서 손절할 수 있어요. 대신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손절했던 것을 여기서 충분히 많이 하고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도 적어도 이때 매수는 안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전에 뭐 하다가 저기서 잡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은 디약점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손절 가격대 라인 전달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가격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이어갑니다. 끝자리 0631님의 질문이고요. 한국전력을 매수가 34,000원에 비중은 10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한국전력은 약보합 마감으로 33,0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손실 구간이시고 비중이 100%입니다.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좀 다소 무모했습니다. 디약점이고요. 그나마 디약점의 이유는 뭐냐? 워낙 저평가됐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전력은 사실 14만 원대 적정 주가입니다. 물론 또 이 얘기하면 또 그랬죠. 그래? 그러면 14만 원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시장을 먼저 보셔야죠. 그 다음에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적정 주가대로 주가가 움직이면 아마 회계사들은 다 돈 벌걸요? 어떤 경제 흐름대로 지수가 움직이면 경제학자들은 다 돈 벌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그런 분들도 있겠죠. 경제학자들이라든가 뭐 회계사, 세무사 직업 있는 분들. 실전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런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긴데, 이분은 비중도 그렇고 매수 시기가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100%는 아니에요. 두 번째, 너무 올라간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지수가 좋은 시점에서는 사실 이 절대가치주 개념의 통신주라든가, 전기가스 업종은 안 가거든요. 왜? 전기가스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통신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성장주 개념의 어떤 그 탄력적인 업종이 가지 않을 때, 그때 가는 게 바로, 이 절대가치주거든요. 근데 지금 갈 때가 아니죠. 그래서 이분은 그 본전 매도 또는 손절 10% 이제 여러분들이 손절하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10월 13일 날 제가 서울에서 강연을 했었잖아요, 작년에. 그때 제가 우량주 하나, 개별주 하나 추천해 드렸었는데, 바로 우량주 딱 한 종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지수가 최근에 2019년에 좋았었잖아요. 지수가 2019년에 어땠습니까? 여기서부터가 2019년이거든요, 여기서부터가. 네, 여기서부터. 어때요? 1월에 좋았잖아요. 2월에 또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오히려 내려왔잖아요. 왜? 지수가 좋으면 안 가요, 원래 절대가치주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10월 13일 강연회 때 추천해드렸거든요. 딱 한 종목으로.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죠, 그러니까. 10월 15일이 월요일이었는데, 그때 그냥 시가에만 대충 들어갔어도 30%가 나왔어요. 이건 뭐 증인이 많으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죠. 저는 강연회 같은 거 하면은 막 20개, 30개 막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청중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로 추천하냐면 보통 강연회에서 작게 할 때는 하나, 정말 많이 해야 5개 합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인용, 전업용, 우량주 개보였죠. 왜 그러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브리핑하면 이거는 저는 장난친다고 생각해요. 토요일날 강연에 온 사람들한테 뭐 작게는 10개, 많게는 40개를 뿌린다. 그 뭘 사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또 올해 언제 강연회 할지 모르겠지만 또 뭐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뭐 강연회 하면 또 봄에 언젠가 하겠죠? 그럼 그때도 딱 두 개만 할 겁니다. 우량주 하나, 개물주 하나. 말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10월 13일 강연회 때도 우량주라고 했던 종목이 딱 이거 하나였어요. 달랑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 무거운 종목이 한 30%까지 평가액이 나올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지수는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래서 10월 중순에 잡으신 분들이 1월 초까지 거의 3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이건 뭐 다 증인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무려 30%가 나왔어요. 여기서 30%, 이 구간에서. 지수 잠깐 볼까요?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어떻습니까? 자, 10월 중순이 대략 여기였습니다. 10월 중순이 여기였어요. 맞죠? 그 다음에 1월 초가 여기입니다. 분명히 코스피 지수는 더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은 제가 10월 중순에 추천을 해가지고 오히려 올라가고 최근에 좀 약간 좀 이렇게 찌글거리고 내려오고 있지만 이 구간에서 30%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절대가치주의 위력입니다. 지수가 안 좋을 때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종목 상담을 좀 작게 하더라도 이걸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올해 언젠가 또 강연회를 하면 제가 역시 딱 두 종목만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D학점 확인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에 대한 손절 전략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13일 강연회 추천 종목으로도 좀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 부분 때 매수한 이후 현재 부분까지에 대한 상승까지 다시 한번 복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끝자리 7829님의 질문이고요. 풍산을 매수가 48,000원의 비중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풍산 종가 먼저 확인할게요. 오늘은 0.33% 상승한 29,200원 마감이 되면서 손실이 꽤 크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무조건 F학점이에요. 왜 그러냐? 마이너스 40%까지 평가 손이었는데도 손절 안 하고 지금도 그냥 계속 끌고 갑니다. 이거는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단기든 중기든 마이너스 40까지 손절한 경우 손절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중장기 보유하시던가 이분은 쉽게 던질 분이 아니에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좀 추가했다가 좀 평균 단가 낮추고 알아서 좀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풍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풍산은 F학점 확인했고요. 중장기 보유 또는 일시적 추가 매수 이후에 대응 전략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도 이렇게 다양한 내용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일장, 내일장에 대한 전망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학 과장님, 내일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국내 요인은 단기적으로 혼조세가 지속될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개인들이 쓰는 표현대로 하자면 찌글거린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내 요인만 본다 그러면 여기서 치고 올라가기도 좀 버겁고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기에도 아쉽고 그런 상태인데 역시 국외 요인이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국외 요인이라고 그러면 저는 역시 추세로 본다 그러면 미국이고요. 장중 흐름은 역시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텍스트인데 굳이 이제 말씀드린다 그러면 초보자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이제 경력자라면 그건 알 겁니다. 여기서 다시 2,500, 600 가기 쉽지 않다는 걸 알 겁니다.
아마도 시청자 대다수가 그거를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반등이 얼마나 더 나오느냐. 이걸 포인트 삼을 겁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작년 고점 2600 갔다가 2000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락했죠. 그리고 현재 여기입니다. 그런데 초보자라든가 뭐 시황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분들은 뭐 아무 생각이 없겠죠. 근데 어느 정도 경력이 되거나 중급자들은 그건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이게 2,500을 넘어서 또 2,600도 넘고 뭐 이거는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거는 어렵다고 봐요. 다만 여기서 반등이 얼마나 더 나오느냐. 여기에 다 포인트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 시황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뭐 단기 시황으로 본다 그러면 뭐 상승과 하락이 한 7대3 정도 확률이라고 저는 봅니다. 상승이 7이라면 하락은 3이다. 이 정도로 본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꼭 그 얘기도 할게요. 저는 분명히 상승한다고 단정한 적 없습니다. 확률이 높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락하더라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확률이 낮은 쪽의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확률은 그렇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요인에 대해서는 단기적 혼조세 지속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국외 요인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좀 결정할 것이다라는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장중에 대한 흐름은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과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은 또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까지도 지켜보시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학 과장님과 1시간 동안 이어갔는데요.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